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9일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 환자 15명을 포함해 46명이 확진되었으며 이 중 34명이 현재 격리 입원 중입니다. 또한 9,335명은 검사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1,030명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4명의 환자가 추가 격리 예정에 있습니다. 새로 확인된 32번째 환자는 09년생 한국 국적입니다. 15번째 환자 및 20번째 환자의 접촉자로서 20번째 환자의 딸입니다. 2월 2일부터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에 객담 등 증상이 발현하여 2월 18일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 치료 중입니다. 환자는 교육당국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초등학생이며 해당 학교는 1월 3일부터 방학 중이어서 학교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환자는 현재 객담 등 경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별다른 폐렴이나 다른 소견은 보이고 있지 않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33번째에서 46번째 환자 중에서 40번째 환자를 제외한 13명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특별대책반이 해당 지역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11명은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와 동일한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10명, 노출됐던 병원 내 접촉자 직원이 1명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현재 역학조사와 연관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40번째 환자는 43년생 남성 한국 국적으로 2월 18일 한양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영상검사상 폐렴 소견이 확인되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였고 2월 19일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 입원 치료 중입니다. 환자는 2월 19일 2019년 12월 이후에 현재까지 외국을 방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재 즉각대응팀이 감염원, 감염 경로와 접촉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번째 확진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번째 확진 환자는 59년생 한국 국적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166명이 확인되었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병원 격리, 자가 격리 등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역학조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자는 2월 7일부터 17일까지 대구 수성구 소재의 새로 난 한밤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현재까지 해당 의료기관에서 접촉자는 128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재원 환자 32명은 대구 의료원으로 어젯밤에 이송되었고 나머지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의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자는 2월 7일 오한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의료기관, 교회, 호텔 등을 방문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동선은 부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6번째 환자, 10번째 환자, 16번째 환자, 18번째 환자 등 4명은 증상 호전 후에 실시한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 금일부로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 해제가 된 대상자는 총 16명, 전체 확진 환자의 34.7%로 늘어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 환자의 임상적 역학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현재까지는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는 전염력이 높지만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두려워하시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환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발견된 환자는 신속히 격리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심 환자들이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 발견된 환자를 신속히 격리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의 확보 및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지역사회 감염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과 조치를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을 6판을 개정하여 2월 20일부터 적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 의심이 되는 환자는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에서 원인불명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서 선제적으로 입원 조치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확진 환자의 접촉자 중에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 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 음성을 확인한 후에 격리하도록 접촉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의료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지역 내 격리병원, 시설, 의료인력, 이송수단 등을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사전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지자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확산 상황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 또한 신종감염병의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응 지침 등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과 발표 내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최신 정보와 사례 정의에 따라 진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반 국민 의료기관에서도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경우는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 씻기,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입국 후 14일간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시 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의 여행력, 접촉력 등의 문진을 반드시 확인하며 의심 환자는 선제적으로 격리 후에 확진 검사를 실시하고 가급적 진료구역이나 진료 절차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공고드립니다. 일반 국민은 병문안 등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세종, 당산 순으로 세 분씩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32번째 환자 이후에 확진 환자의 동선과 관련된 부분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질문을 주셔도 바로 답변 드릴 수 없은 이 부분은 정리해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송에서 세 분 먼저 받겠습니다. 순서대로 받고 하겠습니다. 예, 저 JTBC 박유미입니다. 일단 그 대구에 있는 교회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질본에서는 10명이 교회 관련이라고 했는데 오전에 지자체 발표에선 대구는 7명이고 경북은 2명이라고 했거든요. 경북에선 37번이 아직 좀 명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 교회 관련 접촉자 수 현재 그 증상이 있어서 검사 중이거나 격리 중이신 분 현황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싱가포르 컨퍼런스 들렀던 영국인은 11명 전파로 어쨌든 슈퍼 전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31번 같은 경우에는 첫 그 슈퍼 전파로 볼 수 있을지 적어도 그 뭐 역학조사 같은 게 필요하다고 오전에 얘기는 하시던데 슈퍼 전파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봐도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그 저희 그 보도자료 2페이지에 드린 것처럼 경북 지역이 지금 3명으로 교회 관련된 관련자가 3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은 7명 해서 10명이 이제 교회 관련 사례로 현재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추가적인 그런 접촉자와 양성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접촉자, 교회 전체에 대해서는 선별검사와 또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그 특별대책반과 대구시에서 논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슈퍼 전파자인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이
31번째 환자가 다녔던 그 교회가 거기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노출과 또 환자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에 대한 발병일 그리고 또 어떻게 그 교회 내에서 어떤 공간에서 어떤 날짜에 노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디 부분까지가 노출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특정화하고 가능한 한 교회 전체의 노출자에 대해서는 검사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관련 접촉자 중에 증상이 지금 있으신 분은 혹시 있나요? 네, 일부는 증상이 있으십니다. 예. 그래서 발병일들이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교회를 입원하기 전에도 2번 이제 그 잠복기를 따지면 2번 교회를 가셨고 또 그 병원에 입원하신 상황에서도 2번 교회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4번의 노출이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느 날짜에 어떤 층에서 예배를 받는지에 대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어서 어느 분이 지표 환자이고 누가 감염원이었는지에 대한 거는 아직은 31번째 환자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좀 더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을 해서 그런 발병일 기준 또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그 유행의 전파 양상을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환자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의 노출자에 대한 전면적인 그런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현재 현장 대책반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누가 누구에게 전염을 시켰는지에 대한 좀 심층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교회가 상당히 밀집된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그 밀접 접촉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을 걸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번째 환자의 발병 전의 교회 동선과 발병 후에 갔던 접촉자에 대해서 노출자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그런 조사를 오늘 특별대책반이 내려가서 대구시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브릿지경제 박명원입니다. 31번 환자 감염원에 대해서 조사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29번, 30번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이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사회 방역에 좀 구멍이 뚫렸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혹시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9번째, 30번째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 그 즉각대응팀이 지금 한 3일째, 4일째 감염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동선이 2주간의 동선을 계속 추적을 하고 또 노출자에 대한 의료기관 이용력 조사, 그 다음에 뭐 동선 조사, 뭐 해외 방문이 있었는지에 대한 출입국 조사, 그리고 일부 접촉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나오신 분도 많이 있지만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신 분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의 접촉자 그리고 다른 뭐 기원이나 다른 데서의 접촉자들을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오늘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진행 중인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오늘 저희가 감염원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고 저희가 기존에 종로구에서 발생했던 확진 환자들하고 동선이 겹치는지에 대해서는 GPS 분석을 했는데 동선이 겹치는 거는 없다라고 확인을 했고 또 기존의 접촉자들하고 또는 노인복지회관이나 다른 그 방문하셨던 데들하고 명단이 겹치는지에 대한 명단 대조들을 했고 뭐 명륜교회의 신도들하고도 접촉을 했는지 뭐 그런 명단 대조는 다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감염원으로 확인되시는 분은 현재는 없고 진행 중인 검사가 진행 중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감염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이 질병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지역 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코로나19의 특성이 메르스나 사스하고는 달리 굉장히 경증이 많은데 경증일 때 발병 초기에 감염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경증에 감염력이 있는 환자들이
특별히 본인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지 않는다거나 또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염력이나 전파 속도가 빠른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의 특성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검사할 수 있는 저희의 역량이 생기면서부터는 검사의 물량을 많이 늘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그런 폐렴 환자들에 대한 검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어제도 검사가 1000건이 넘게 검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한 그런 검사와 환자 조기 발견의 노력들을 하면 환자가 더 이제 더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그 위험이 전국적인 그런 감염의 확산이냐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 일부 국소적인 그런 소규모의 그런 집단 발병의 가능성은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 발병의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조사와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송에서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우영탁입니다. 아까 특별대책반을 대구로 파견하셨다고 했는데 특별대책반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 이게 뭐 일반 역학조사관과 어떻게 다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에 역학조사관이 몇 명이 파견돼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번에 적용되는 사례정의 6판에서 기존과 달라진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등에서는 이제 위기 대응 체계를 심각으로 올렸는데 이걸 변경하실 이제 중앙에서 이걸 변경하실 생각은 아직 없으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이 너무 잠깐만요. 특별대책반이라고 저희가 그 표현을 한 거는 현재 이제 중수본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복지부 중수본에서 국장과 과장들이 같이 내려갔고요. 그러니까 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내려갔고요.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관 3명이 지금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역조관하고 또 많은 그런 자료 분석 또는 환경 뭐 이런 담당하는 팀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대규모 팀을 구성을 했고 또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선별진료소라거나 아니면 격리병상이라거나 하는 자원 동원이 많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수본에 있는 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그런 국장 과장들이 같이 내려가서 역학조사와 대응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대책반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확하게 역학조사관 숫자는 제가 지금 그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판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침이 조금 명문화되면은 비교표 같은 거를 추가로 좀 제공하겠습니다. 중국 방문자나 아니면은 이제 홍콩, 마카오 포함한 중국 방문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의사 소견에 따라서 입원이 필요한 원인 불명 폐렴인자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선제격리 그리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명확하게 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검사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 대상자를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 유증상자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유행 국가를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중국 입국자하고 접촉이 잦으신 분들 또는 유행 국가를 다녀와서 유증상자하고 또 접촉을 하신 분들 그리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그 폐렴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조사 대상자에 포함을 해서 검사를 확대할 수 있게끔 사례 정의 부분을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보도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접촉자 격리 해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전에는 검사 없이 14일에 저희가 격리 해제를 했는데 의료인들, 간병인들, 특히 의료기관으로 복귀하셔야 되는 의료인, 간병인들과 굉장히 밀접한 접촉을 하고 오랜 시간 노출이 되신 가족, 지인들과 또 역학조사관이 판단해서 이런 가족은 아니지만 검사가 필요하다고 분류하신 분들은 검사를 13일째 하고 14일째 해제하는 걸로 접촉자 관리 기준을 강화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성동구는 심각 단계라는 표현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기 단계를 좀 더 높이겠다라는 표현을 하신 걸로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심각 단계에 대한 위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조금 그 대구의 조사 결과와 그리고 지금 종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29번째, 30번째에 대한 환자 발생, 접촉자에서의 발생이나 아니면 감염 경로에 대한 그런 조사 결과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으로 질의 넘기겠습니다. SBS 헤럴드 유시스 기자님 순으로 질문 주십시오. 네, SBS 허강민입니다. 그 31번 환자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2차례 검사를 거부한 게 그 부분 사실인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격리를 거부하고 뭐 몸싸움까지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대본이 이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료진하고 몸싸움도 있었고 뭐 의료진 중에 증상을 나타내는 분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좀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검사를 거부하는 분들에 대한 강제할 수단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그 병원에서는 검사를 권유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31번째 환자분께서는 본인은 그 해외를 다녀오지 않으셨고 또 증상이 이제 상당히 경증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19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폐렴 증상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검사를 받으시게 됐다라는 그런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감염병 예방법에는 강제 처분 조항이 있습니다. 42조의 강제 처분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1급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1급 감염병 이외에도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들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조사 진찰을 하게 할 수 있고 만약에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는 치료 입원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제 처분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종 코로나19도 저희가 1급 감염병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감염병 환자라는 것을 강력히 의심해야 되고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의료기관은 할 수는 없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여서 그러한 강제 처분에 대한 근거 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 거부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환자분께서는 본인이 그런 뭐 중국을 다녀오셨다거나 접촉을 했다거나 그렇게 본인이 그런 그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보건소나 시군구청장이 판단할 때 꼭 필요한 검사나 진찰이 필요하신 분이 거부를 할 때는 이 강제 처분 조항을 적용해서 그런 전염력이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이미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의료인하고의 몸싸움이나 증상을 보였다는 의료진이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경찰청과 현재 대구에 나가 있는 그런 팀에 확인한 결과 사실 무근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근거가 없는 그런 가짜 뉴스로 판단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질문 헤럴드 기자님. 그 격리를 거부하고 있는 그 부분은 혹시 사실과 다르다는 건가요? 그 부분은? 네, 치료를 잘 받고 계십니다. 네, 헤럴드 경제 정경수입니다. 저 그 전날에도 한번 여쭸었는데 그 이번처럼 그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된 것처럼 되는 데서 나타난 것처럼 지난번에 보건당국에서 집단 행사 그 주최 지침 이런 거 보면 어쨌든 아직 집단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다만 뭐 방역 조치를 잘 시행하고 취약계층이 오지 않게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행사는 좀 조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을 내렸었는데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당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원칙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단 행사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좀 자제를 공고하는 방향으로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집단 행사에 대해서는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뭐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철저한 방역 조치를 하되 안전하게 하라는 그런 지침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걸 전국적으로 이거를 다시 이거를 철회하거나 좀 더 강화하거나 이런 조치보다는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역적인 유행이 있는 그 지역에는 이런 조치들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그런 위험에 따라서 좀 더 강화된 그런 집단 행사에 대한 지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교회 행사는 교회나 이런 행사들은 예정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대구 쪽에서는? 현재 그 유행이 발생한 그 교회에 대해서는 예배나 이런 거는 중지시키고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내일 조사 결과를 보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보고 대구시와 협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시스 기자님.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입니다. 아직 대구 사례를 다수 전파 사건으로는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전에 WHO 자료를 보면은 싱가포르 컨퍼런스 그 자체 그 장소에 대해서는 따로 표기를 했었는데 그럼 이번에 대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다수 전파 사례임이 확인이 돼야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까지 이 31번째 환자를 포함해서 지금 11명이 그 교회하고 관련된 사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뭔가 슈퍼 전파 사건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가 감염원이었고 어떤 감염 경로를 통해서 확산됐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광범위한 노출의 범위와 어떤 환자가 지표 환자였고 누가 노출을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조사를 좀 더 진행을 해야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하나의 공간에서 11명이 발생한 거는 뭔가 그 건물 내지는 그 장소에서 이런 대규모의 노출이 있었다라는 거는 시사하는 바입니다. 네, 다음은 당산으로 질의 넘기겠습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 경향신문 기자님 순으로 짧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 연합뉴스 김잔디 기자인데요. 31번 환자 진단 검사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처벌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전에 노웅인 책임관께서 검사를 거부하면은 경찰에서 보건소를 데려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염 경로 확인 안 된 사람이 정확히 이제 지금까지 몇 명인 건지랑 그다음에 지금 오늘 추가된 15명 환자들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떤지, 그리고 혹시 한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나라인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오염 지역 지정은 계속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진전된 부분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1번째 환자는 의사가 검사를 권고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그 권고를 받지 않았다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노웅인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감염병 예방법 42조에 근거해서 감염병 환자 등, 그러니까 의사 환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감염병 환자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조사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사 진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행하여 조사 진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고, 이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염병 환자 등이라는 거에 대한 강력한 의심이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지자체 장이 하는 거지 의료기관이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을 동반한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결핵 같은 경우는 또 이걸 할 수 있게 조항이 되어 있거든요. 강제 입원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핵은
호흡기 전파, 공기 전파가 되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청 협조를 받아서 강제 입원 조치나 이런 거는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그런 환자의 안전과 또 그 보건소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안전한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의 협조를 받고 있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환자는 오늘 그 접촉자의 따님으로 분류된 32번째 환자 이외에는 현재 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감염 경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외 노출로 감염된 거는 감염 경로는 나온 건데 감염원이 누구였느냐는 걸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몇 명이다 이렇게 지금 당장 숫자를 세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제 오늘 진단된 환자들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행 자제를 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동남아시아의 유행 국가들을 다녀온 한국을 포함해서 다녀와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신고하라라는 그런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다른 나라들에서 한국을 여행 자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거기까지입니다. 오염 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싱가포르나 일본의 경우도 지금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유행 현황을 보면 여전히 산발적인 환자도 있지만 여기도 교외를 중심으로 한 집단 발병이 상당히 좀 대규모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아시다시피 그 신년회에 관련된 거와 병원 감염 몇몇의 이런 집단 발병 사례들이 신규 환자들 발생을 이렇게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한국일보 경향신문 기자님 순으로 말씀 주십시오. 예, 한국일보 김민호입니다. 저 질문 네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그 오늘 발생한 15명 환자 가운데 증상이 이미 존재해서 다른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전파력이 있는 환자가 몇 명인지, 실제로 이들로부터 전파가 다른 사람 이미 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들이 이제 증상이 지금 대구시 자료에는 다 나와 있거든요. 발열이라든가 뭐 이 그 자료를 저희가 써도 되는지 이렇게까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구시가 그 교회 예배 참석한 사람 1000명 전수조사한다는데 이 접촉자 수를 넘어서잖아요. 질본이 한 거를. 여기서 대구시 전수조사에서 새롭게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는 현장에서 강제 처분이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정신질환자 강제 처분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실제로 의료기관에 권한이 없다 보니까 보건소를 통해서 이게 뭐 지자체장 도장 찍고 뭐 이럴 때 민사소송 범위도 문제도 있고 이게 혼란이 많은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의료기관에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 질문은 이 신종 코로나 검사 했을 때 이게 저번에 3시간 만에 확진 판정이 나온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거 정부에서 음성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음모론도 나오고 있어서 신종 코로나 검사 원리랑 그 정확도가 뭐 미국이나 중국에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 되는지 이렇게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5명 증상은 설명하실 건가요? 그 15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은 그 발열이나 근육통 또는 증상 등이 다 인후통, 두통, 오한, 기침, 가래 같은 그런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증상들은 다 있으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어젯밤에 새벽에 실은 대부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계속 지금 격리병원으로 입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의 조사 시 증상은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정화가 된 이후에 보고 내일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환자들은 다 증상이 있는 상태라고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오늘 그 동선에서 발표드린 12명은 어제 저희가 확인한 아주 밀접한 사람들을 한 거였고요. 이제 전체 명단은 어젯밤에 이제 저희가 그걸 교회로부터 확보하기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일부 2월 9일 날
예배 보신 명단은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또 16일 날 노출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명단을 확보를 오늘 아마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숫자가 나온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사를 다 하는 걸로 현재 대책반과 대구시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 제가 확정된 계획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본이 12명이라는 거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 저녁 기준으로 저희가 명단을 작성한 사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제 처분은 아주 극단적인 수단입니다. 극단적인 수단으로 굉장히 뭐 에볼라래거나 뭐 메르스래거나 이렇게 1급 감염병이거나 아니면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홍역, 결핵 이런 감염병이어서 다수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 때 지자체 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지 의료기관이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의료기관의 신고에 의해서 지자체 장 또는 시도지사, 복지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적용한 사례는 많지는 않은데 이제 결핵인 경우에 가끔 이제 이런 강제 처분에 해당하는 강제 입원 명령을 내려서 국립결핵병원이나 이런 데로 이송해서 치료하는 그런 사례들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에 대해서는 현재 중국이나 미국도 검사 시약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제기가 되거나 리콜을 했다라고 저희도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 진단검사의학회와 같이 성능 평가를 했고 시각처가 긴급 사용 승인 허가라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급하게 하긴 했지만 시약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어느 정도 검사가 진행된 이후에 첫 번째 허가받은 시약에 대해서는 추후에 생산된 3개 로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성능 평가를 사후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검사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 PCR 장비가 돌아가는 시간은 한 3시간이고 그거를 전 처리하고 후 처리하는 시간까지를 포함한 거가 이제 보통 6시간이라고 검사실에 검체가 도착해서 결과까지가 보고되는 시간을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전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추진을 하면 그 시간을 급한 검체인 경우는 단축을 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검사라는 게 100%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검체의 상태 이게 객담을 받아야 되고 또 인후도말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체가 채취됐느냐에 대한 부분과 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어떤 시기에 검사를 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음성이 양성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검사법을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그 기자님 경향신문 기자.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저 2개 질문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사례정의 관련 질문인데요. 그 31번째 환자 보면 첫 검사 권유 시 폐렴 증상도 없었고 지금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 얘기 나올 만큼 증상이 뚜렷하지 않을 때 감염 가능한데요. 결국 현장 의사의 유연한 판단 중요한데 지금 개정 지침 보더라도 뭐 의사 판단 시에 검진 가능이 아니라 필수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결국에는 구멍이 여전히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31번이 혹시 비급여 비용 때문에 비급여라 16만 원 비용 발생해서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 지금 지역사회 검사로 다 드러나지 않은 바이러스 보유자들이 많을 거란 이야기를 계속 감염학자들이 해오고 있는데 심각 단계 격상까지는 좀 멀지만 그 중간 단계로 입국 제한 지역 확대나 외래진료 예약 방문제처럼 감염원 차단과 관련된 대책이 더 나와야 하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 31번째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가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 급여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사비 때문에 검사를 거부하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본인의 증상이 좀 더 경증이었고 본인의 위험 요인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성이나 이런 거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어떻게 하면 조기에 발견할 건가 특히 경증 전염력이 있을 때
이거를 빨리 발견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무작정 이제 의료기관에 갔을 때 의료기관이 노출되고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려면 이런 호흡기 발열 환자들이 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외래 진료에 대한 경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료 전달 체계를 저희가 약간 개편한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보건소가 선별진료 외래를 좀 감당해주고 경증에 입원 환자는 공공병원이 좀 소화를 해주고 중증의 환자들은 국가지정격리병상이나 상급종합병원이 감당을 해주는 그런 환자의 위험도와 동선에 따라서 그런 의료 전달 체계를 좀 더 개편하는 작업을 현재 중수본과 의료계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 부분이 좀 더 정리가 되면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현재 뭐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래도 고위험군이 덜 들어오는 게 좋은 거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한 바가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중국의 통계를 보면 후베이성 이외의 그 성시 지역들은 환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차 질의 끝났는데 한 45분 정도 지났습니다. 2차 질의도 지역별로 한 2분씩 3분씩 받을 예정인데요. 하나씩만 질문해 주셔야지 질문이 되게 많이 밀려 있습니다. 안 하신 분 위주로 혹시 오송에서 있으신가요? 안 계시면 한 분, 예, 2분 받고 가겠습니다. 그 31번 환자 관련해서 그 새로 난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잖아요. 오전에 대구에서는 뭐 관련 이제 뭐 격리에 대한 좀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고 대구 경북 지역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병원들이 좀 많이 폐쇄가 돼 있어서 걱정들이 많으신데 큰 병원들 위주로라도 좀 폐쇄 현황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일상에서 어쨌든 지금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대구 그쪽은 좀 굉장히 큰 편이잖아요. 어떻게 좀 노력을 하셔야 될지도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방병원의 입원에 대한 질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신지 제가 광주 21세기 병원 같은 경우는 그때 1인 1실 격리로 해서 네네. 환자들을 입원 환자들을 격리를 어떻게 돌렸잖아요. 했는지요? 네. 네. 현재 그 새로 난 한방병원의 재원 환자는 32명이었고요. 이 32명은 대구 의료원으로 이송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1인 1실로 입원을 하셔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듣기로는 2병상 정도가 모자라서 2인실을 격벽을 치고 격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1인 1실 기준에 맞게끔 격리 조치를 하는 걸로 어저께 밤에 이제 이 부분은 조치가 끝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어저께 이제 저녁 오후에 상당히 의심 환자, 그러니까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확진 환자분께서 이러한 역학적 연관성에 대한 게 없다 보니까 일반 진료를 받은 선별 진료를 들리지 않고 일반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현재 응급실이나 외래가 일시적으로 소독 조치나 아니면은 이제 격리 접촉자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을 하는 것 때문에 일부는 현재 응급실이나 이런 데가 폐쇄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소독과 그다음에 접촉자에 대한 조치가 끝나면은 다시 재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교회의 신도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지역 사회에 노출되신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교회에 관련되신 분들께서는 일단 그 대구 보건당국의 조치에 좀 잘 따라주시기를 바라고 혹시나 증상이 있으실 경우에는 일단 외부 활동을 줄이시고 집에 머무르시면서 대구시에 연락을 해서 선별진료소를 안내받고 진료 받으시는 게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 않는 기자님 먼저 하고 두 분은 나중에 끝나고 한번 또 받겠습니다. 네, 뉴스원 서영빈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그 전국적으로 그 폐렴 전수조사 시행하는 거 의료진이랑 협의 중이라고 하셨었는데 그거 어떻게 돼가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그 29번이랑 31번 환자한테 전파한 그 감염자가 있긴 할 텐데 이 사람들이 그 스스로 안치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폐렴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사의 목적도 있고 또 폐렴 환자, 지역사회 신규 폐렴 환자는 안전하게 1인실이나 음압병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배제를 하고 일반 병실로 옮기는 그런 일종의 안심할 수 있는 폐렴 입원 체계를 하다 보면 검사 결과에 대한 것도 같이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안에 대해서 현재 세부 그 방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의료기관에서도 그걸 하려면은 뭔가 선제격리를 할 수 있는 1인실이나 아니면은 호흡기 병동을 만든다거나 의료진을 배치한다거나 하는 그런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중수본 중심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신규 폐렴 환자들은 다 안전한 1인실에서 검사를 하고 병원으로 입원하는 그런 절차를 만드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 지역사회 폐렴 환자의 감염률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와 대응을 어느 정도 같이 하는 그런 전략으로 세부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9번째, 30번째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출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출 가능하신 분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검사 결과들을 좀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양성이 나오신 분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세종으로 넘기겠습니다. 세종에 두 분 계신데요. 뉴스핌 SBS 기자님 짧게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핀 강명윤입니다. 이게 여기 중대본에 여쭤보는 게 적절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경증일 때,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말씀을 해 오셨던 것이 경증일 때 발병 초기 뭐 이렇게 감염력이 높다. 그리고 뭐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있는 걸 인식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오셨는데 그거를 사전에 차단할 방법이 없었던 건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대책이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지금 대구에서나 집단적으로 발병을 하고 나서 뒤늦게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이렇게 중대본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일단은. 네, 저희가 계속 브리핑을 드리면서 이 질병이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전염력이 높아서 방역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리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저희가 검역이나 아니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체계 속에서 다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환자가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이 감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문가와 저희 방역대책본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조기 발견하려면 일단 저희가 검사 역량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많은 검사 역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께서 이제 그런 소견에 따라서 검사를 많이 하고 초기의 환자를 좀 찾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유행을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정의 확대, 검사의 확대 이런 것들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저희가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이제 차단하는 방법을 이제 저희는 그렇게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 인지해서 조기 치료 격리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이제 더 만약에 지역사회에 대한 감염의 가능성이나 이런 게 많아진다고 할 때는 저희의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모든 그 발열과 호흡기 환자들이 다 어느 정도는 각자의 그런 위치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급적이나 학교나 직장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휴식하시고 쉬시고 필요할 때
안내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고 특히 마스크를 쓰고 가신다거나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좀 더 호흡기 환자를 볼 때 안전한 마스크 착용이나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플루엔자 유행 때도 충분히 그런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전반적인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국민과 의료기관과 정부의 대처를 강화하는 그런 전반적인 그런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 또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대응 효율적인 그런 대응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종에서 SBS 기자님 말씀 듣고 네. 당산으로 가겠습니다. 네, SBS 서강민입니다. 그 대구 경북 지역의 그 의료기관들 지금 응급실 주요 거점병 응급실 다 문을 닫은 상황인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병이면 이 응급실이 작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중증 환자나 외상 환자들 이런 그런 부수적인 피해들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면은 또 이제 또 다른 추가 확진자가 나타났을 때 대구 지역에서 그럼 또 그쪽에 거점 의료기관들이 또 문을 닫게 되고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될 텐데 이런 부분의 부수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응급실이 폐쇄가 되면 코로나19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된 응급치료를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쇄한 데는 소독 후에 아마 의료진들 조사를 통해서 정상화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일반 진료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관리하는 게 당장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경증의 환자들이 그런 대형 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 같은 중증 환자가 많은 그런 의료기관을 경증의 질환으로 가게 되면 이런 병원이 이런 위험에 노출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증의 환자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불필요한 그런 그 외부와의 접촉은 좀 피해 주시고 마스크를 꼭 써주시고 그리고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를 하고 응급실에서의 이런 선별 절차되거나 하는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의료기관에서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환자의 어떤 안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저희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당산으로 가서 세 분 받겠습니다. 머니투데이, TV조선, 동아일보 기자님 하나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네,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인데요. 그 31번 환자 어제는 2월 10일 날부터 발열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6일 날부터 이제 이 동선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발병일을 7일로 지금 바꿔 보신 건지 그리고 그 발병 이전에도 교회 2번 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뭐 조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감염원을 찾기 위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20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증상 발현이 언젠지 그러면은 이 20번 환자는 엄마한테서 옮았다고 보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 사례정의 6판 보면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이게 의무적인 사항인 건지 그냥 권고인 건지 또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폐렴 전수조사 이거랑 별개의 것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31번째 환자의 발병일은 저희 팀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32번째 환자의 감염 경로나 엄마하고의 노출력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를 그 발병일 전후로 해서 이후에 2번 가셨고 이전에도 2번 가셨고 아마 매주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교회를 가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발병 이후 2번 가신 거는 접촉자, 노출자를 찾기 위한 조사인 거고요. 발병일 전에 2번 가신 거는 거기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을 두고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예배 보시는 분, 그 4번의 그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다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판에 대해서는
이게 폐렴 전수조사하고 그 개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든 폐렴 환자를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사항이라기보단 의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흡인성 폐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세균성 폐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그 의사가 이런 바이러스성 폐렴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위험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역학적인 그런 노출, 뭐 중국을 다녀왔다거나 뭐 외국을 다녀왔다거나 가족 중에 누가 외국을 다녀오신 분이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시되, 가능하면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바이러스성 폐렴이 의심되는 지역사회 신규 폐렴 환자는 대부분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어제부터 굉장히 많은 입원 환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기자님 아니, 설명.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31번째 환자분 증상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을 때 그 2월 10일 날 발열이 있었다라고 했었던 것은 이제 발열이라는 그 뚜렷한 증상이 나타난 일자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환자에 대한 면담과 의무기록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결과 2월 7일 날 오한 증상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증상 발생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동선에 대한 조사와 정보 공개를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32번째 환자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새롭게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하는 중인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를 정리를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TV조선 기자님 하나씩 지금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셔서 하나씩 부탁드리고 끝나고 다시 전화 받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심각으로 올리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심각 단계를 올리게 되면 어떤 조치가 받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제 발병 이후에 노출자들을 조사하고 했는데, 이제 그 전 2주까지 감염원 조사까지 하고 무더기 나와서 역학조사관들이 지금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러면은 파악이 점점 늦어지는 거 아닌지,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뭐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40번 환자 있잖아요. 그 한양대 병원에 왜 갔는지, 발병일은 언젠지 이 환자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6판 개정 지침은 좀 저희한테 주실 수 있는지요? 네, 심각 기준은 현재 전국적인 광범위한 유행, 지역사회 유행이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수치화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위험평가, 위기평가 과정을 거쳐서 그런 전국적인 대유행의 상황일 때 고려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각 단계를 올릴 때는 방역대책본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범부처적인 그런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각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은 약간의 그 관리 체계가 좀 더 상향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 지자체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경계 단계이긴 하지만 심각 단계에 준해서 총리님께서 주기적으로 이 중수본 회의를 참여하셔서 조치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고 계시고, 그리고 범부처에 대한 대응 체계는 많이 가동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 단계가 되면 좀 더 그런 범부처 대응 부분, 그리고 대응 체계 부분이 행안부 또는 총리실 주재에 대책본부가 마련되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역학조사관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도 역학조사관이 지금 서울의 한양대 병원에 가 있고, 또 29번째, 30번째에 대한 조사팀들이 나가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고, 대구에도 특별대책반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시도 시군구에서는 그 감염병 관리 지원 본부래거나 지원 조직이래거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그 감염병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셨던 민간 역학조사관들, 또 공중보건의사나 아니면은 심평원 같은 그런 그런 유관기관들에서 인력들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교육과 실습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단독으로 조사를 수행하기는 어렵지만 즉각 대응팀 또는 역학조사 팀의 일원으로 같이 협력해서 조사하는 그런 확대 명단을 확보를 했고, 교육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번째 환자는 조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6판 지침은 최종본이 나오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진 역학조사 1팀장입니다. 저기 혹시 6판 지침은 언제 나오나요? 오늘 그 최종 워딩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오늘 가능하면은 그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네, 40번째 환자분 증상 관련돼서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이 환자분도 저희가 지금 오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로는 2월 11일에 기침 증상이 발생한 것은 확인을 했지만 이 이후에 어떤 경과가 있었는지 또는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가 있은 후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초과해서 질의응답 좀 더 받겠습니다. 한 분씩 하나씩만 부탁드리고요. 한 번도 하지 않은 기자님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채널A, KBS 쿠키뉴스 이 순으로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동아일보 위은지 기자고요. 저 32번 환자는 몇 번 검사를 해서 몇 번 음성이 떠서 양성 판정이 나온 건지랑 지금 의료계에서는 앞으로 경증, 중증 치료하는 병원 나눠서 관리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방안도 고려 중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32번째 환자는 팀장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경증, 중증을 좀 분리해서 그 국가지정 격리병상이나 상급종합병원 등에 이제 좀 부담을 완화시키고 거기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확진 환자와 그리고 좀 중증의 복합질환자들이 제대로 된 그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의료 전달 체계 개편하는 거를 계속 검토 중이고 그리고 중수본에서는 이러한 공공병원 중심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병원들에 대한 현장 점검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시도별로도 어떻게 이 지역 내에서 환자에 대한 그 진료 체계를 갖출 건가는 시도별로도 계획을 지금 다 수립을 했고 그 시도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중수본이 점검하고 현장에 대한 조치들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그 32번째 환자분의 그 검사 실시 상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그 15번째 환자분이 처음 이제 그 확진되셨을 때 접촉자로서 검사를 했었고 그때 음성이었던 게 이제 2월 2일입니다. 그 이후에 20번째 환자분이 또 확진되면서 2월 5일에 검사를 실시했었고 음성이었습니다. 그 계속 모니터링하는 도중에 한 번 더 2월 7일에 검사를 했었고 음성이었고 격리 해제가 2월 20일로 원래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전에 이제 2월 18일 어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 약간 그 자가격리 기간 중에 객담 증상이 좀 있었고 그 증상이 크게 변화하지 않아서 중간에 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객담 증상이 계속 지속이 돼서 검사를 했고 거기서 양성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그 엄마하고 가장 접촉이 많았기 때문에 20번째 환자로부터의 노출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채널A 기자님. 네, 채널A 정현우입니다. 저 해외 어린이 혹시 확진 현황 같은 게 좀 파악이 된 게 있으면 그것도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31번 관련해서 지금 환자가 갑자기 폭증하는 상황인데 이분 현재 뭐 서울에도 왔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전시장에도 있었고 뭐 이런 접촉자 수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어제는 알려져 있는데 다 이 발병일 전후로 해서 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신 건지 지금 추가로 조사가 진행 중인 건지 조사가 진행 중인 지역이 있으면 혹시 몇 개의 뭐 시도에서 하고 계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그 31번째 환자에 대해서는 그 노출자, 접촉자와 그다음에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 이제 교회에 대한 조사를 집중할 것 같고요. 이분의 사전 발병 전의 동선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그
17번째 환자인가요? 17번째 환자가 이제 동대구를 간 적이 있는데 동선이 혹시 만나지 않느냐 그런 제기를 하신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GPS로 동선을 확인해 본 결과 기존의 확진 환자하고는 연관이 없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나머지 동선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확진 현황에 대해서는 일부 그 연령이 낮은 그런 그 사례에 대해서 일부 사례가 보고된 바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성인의 환자 발병이 많은 걸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몇 명이 어린이로 확인됐는지까지는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네, KBS 어린이 발병이 많지 않다 정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KBS 기자님. 네, KBS 박민경입니다. 지금까지 확진자가 머문 장소에서 환경검체를 채취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할 예정이 있다면 어느 곳인지가 궁금한데 좀 연관된 질문인데 1, 2차 기관에서 이렇게 확진이 되면 자기 병원이 폐쇄되고 망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기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혹시 대안이 좀 마련돼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환경 검체는 이제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경우들은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한방병원도 저희가 환경 검체를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역학조사관이 판단해서 아직까지도 노출이 남아 있고 의미가 있는 환경 검체는 부분적으로 환경 검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차 의료기관이 추후에 확진 환자가 확인됐을 때 진료를 받았던 의원급 병원급이 일부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수본에서 손실보상위원회를 만들었고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을 해서 폐쇄된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서 보상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울경제 기자님 문의 주신 대구로 파견 나간 역학조사관 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관이 3명이 나갔고요. 과장급이 그리고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5명이 나갔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 연구사 연구관들 그러니까 역학조사관이 아닌 감염병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관 연구사와 통계를 담당하는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인력들이 파견이 나가서 제가 정확한 총수는 모르겠는데 15명, 18명, 15명 내지 18명 정도가 토탈 나가게 된 겁니다. 질의응답은 지금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쿠키뉴스 기자님 받고 그리고 질의응답은 따로 별도로 또 전화로 받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쿠키뉴스 기자님. 쿠키뉴스 김양균입니다. 그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판단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사례 준해서 그거에 대한 역학적 근거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중국 측 발표가 좀 근거라면 중국은 발표 내용이 계속 뒤집어지거나 축소한 정황도 있고 특히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축소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명률이 낮다라는 지금 우리나라 방역당국 판단이나 지침이 이게 신종 바이러스라는 점을 좀 간과한 게 아닌지 본부장님 견해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저희 오늘 보도자료에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표현한 거는 사스의 10%, 메르스의 30%라고 하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하고의 치명률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치명률은 낮지만 전파력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오히려 경증 환자들을 방역 입장에서 감시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 거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특성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0.2에서 0.4%는 그 중국의 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이 0.2%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논문의 0.4%를 인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이외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통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본이 1명, 대만이 1명, 홍콩이 1명, 그리고 프랑스의 중국 사람이 1명, 그리고 필리핀에서 1명, 그 정도로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명률이
사스 메르스에 비해서 낮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료기관의 감염이나 이렇게 해서 면역이 취약하신 분들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 감염됐을 경우에는 좀 더 위중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병원이 노출되는 거를 막는데 병원 감염을 차단하는 데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신종감염병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들의 정보들은 계속 변할 수 있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이 다 끝나고 전체의 감염 규모나 전반적인 그런 치료 상태가 나와야 정확한 치명률이 발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취약한 계층이 감염됐을 때는 좀 더 위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약계층 또는 의료진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에 방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질문 주신 분이 한 6분 계신데 전화 드리고 문자 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정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